쉬운 시간을 줘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광화문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원표공원에서 원점에서 다 재검토해보자, 이 의미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안보 파괴를 했는지, 지금 바다와 하늘과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9.19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하시고요, 군사안보 전문가십니다. 또 한 분의 오늘 밤 저 밑에서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는 끄떡없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정책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을 북핵 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스마트폰 켜세요. 스마트폰 켜시고 유튜브 켜세요. 켜는 게 맞나 이게? 누르면 되지. 펜앤마이크 들어가세요. 동시 접속 조수가 몇 명인가 보세요. 아, 놀랍니다. 예,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정말 전국적인 시청자들이 이걸 같이 보고 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150명이 아니다, 정말 수천 수만 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북핵 전문가 김태우 교수님 모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안전하게 올라오십시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고 30분 얘기하시고요, 30분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계를 안 가져와가지고 30분, 시계 좀 빼주시죠. 예, 40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소개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핵 문제, 핵 전략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안보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고, 지금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그리고 우리 조영호 총장님 모시고 이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안보 얘기지만, 그 안보 얘기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를 이 시간에 다 못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9.19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조국 얘기를 잠깐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 조국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쪽에서도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자 그러고, 저쪽에서도 조국을 살리기 위해 조국을 버리자 그러고, 이게 막 헷갈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서로 뒤바뀐 것 같아요.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은 그래요. 조국의 아들, 딸 때문에 조국의 아들, 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조국 얘기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걱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걱정이 생겨요.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망치고 안보 망치고 대한민국 그냥 다 망치고 있는데, 그러면 조국 때문에 지금 막 국민들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타도하자 그러는데, 그럼 조국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조국 그냥 내려앉히자, 이렇게 내려앉히면 다시 지지율 올라가고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국민이 이 정부가 안보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치고 있다는 것을 좀 안다면 조국하고 아무 관계없이 저 사람들 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텐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아니 여론조사 기관 뻔하잖아요. 수치 조작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아는데, 그게 조작이 됐고 과장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어떻게 10% 5% 지지율이 나오는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정말 의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면 열심히 전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제가 이제 9.19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호 사무총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저께 대수장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에서 전 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예, 송영무, 정경두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너무나 이적성이 많다.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그게 고발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것인가? 그걸 국민들이 몰라요. 그걸 몰라요. 군 원로 선배들이 자기 후배 군인인 전 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발을 했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국회 회견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간 군사 용어가 나오더라도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원래 소문이 좀 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안보 얘기를 굉장히 쉽게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일선에 의하면 뭐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오늘 뭐 증명할 길이 없고 9.19 군사 분야 합의는요 군비 통제 원칙을 철저히 위배했고 남침 대로를 열어주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군비 통제 원칙을 철저히 위반했다. 남침 대로를 열어주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군비 통제 원칙이 무슨 원칙을 어겼느냐? 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군비 통제, arms control.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적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우리 까딱 잘못해서 부딪혀서 피 흘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군비 통제라고 합니다. 쉽죠? 네. 그러면 군비 통제하고 군축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군축은 군사력을 줄이는 걸 말하죠. 군축은 군비 통제의 한 방법입니다. 예, 크게는 군비 통제고 그 안에 군축도 방법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군비 통제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폭삭 망하고 해체되고 뭐 난리가 났죠. 소련이 막 항공모함 팔아먹고 막 사단장들이 탱크를 고철로 팔아먹고 엉망진창이던 시절인데요. 그때 노르웨이에서 과학위성을 하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적인 과학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미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소련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비상이 걸렸느냐? 소련의 그 방공 시스템에서 그 레이더를 들여다보던 장교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핵미사일이 소련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소련도 핵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장교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우리 레이더 방공망 우리 기계들은 다 날아갔어. 이거 정확하지 않아. 이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련 장교는 나중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예?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걸 알고 말이죠. 어떤 논의가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미국 국방 예산으로 소련의 방공 시스템을 개선해 주자. 이게 군비 통제입니다. 어쨌든 두 나라가 원하지 않는 무력 충돌을 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군비 통제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9.19 군사 합의는
깡그리 군비통제 원칙을 무시했어요. 남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방어 무기를 철수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해야 돼요.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무기는 더 강화해라고 얘기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북한이 뭘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는 방어 무기가 있으니까 북한을 보복할 필요가 없고 군사 충돌을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군비 통제인 겁니다. 그런데 남북 군사 합의는요,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철저하게 약화시킨 전형적인 역적질 합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비통제 원칙을 결정적으로 어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다 정상적인 훌륭하신 시민인데 무슨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강도하고 이웃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강도한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강도질을 당해서 이 시민의 집에는 CCTV도 있고 또 이 전기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에 전기장치도 하고 CCTV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도가 더 오더니만 니캉 내캉 우리 다 공정하게 CCTV 달지 않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딱 하고는 공정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순 도둑놈 순 엉터리 이게 무슨 날강도 짓이지 이게 뭡니까? 예? 대한민국은 북쪽을 향해서 침략 침공한 일이 없고 무력 도발을 한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긴장 관계를 야기한 것은 북한의 전쟁 도발과 북한의 무력 도발이었지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도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쪽 집에 CCTV를 달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이거를 공정하게 합의를 했다고 국민한테 얘기하는 정부는 이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저 여성분들 군비 통제 얘기 들으니까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두 분 계시는데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보십시오. 남침 대로를 열어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다와 땅과 공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에요. 남북한이 10개씩 전방에 있는 감시초소를 같이 부시자. 평화의 상징으로 부시자. 이렇게 해서 11개씩을 부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남북한이 꼭 같은 숫자로 감시초소를 철수했으니까 굉장히 공정하다. 우리가 그랬죠. 공정하기는 개 나발이 공정하냐. 예? 북한의 감시초소는 160개가 넘고 우리는 60개인데 그게 11개씩 같이 철수하면 그게 공정한 거냐. 예? 이게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앞으로 이런 합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니캉 내캉 공정하게 니도 20km 30km 군대를 뒤로 물리고 우리도 공정하게 30km 뒤로 물리고 등거리 등면적으로 뒤로 물리자. 그렇게 하면 중간에 부딪힐 수 있는 부딪힐 수 없는 완충지대가 생기니까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겠네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직선 거리는 147km,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직선 거리는 52km. 우리는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고 기습을 해서 한 번 밀리면 곧바로 낭떠러지고 패망입니다. 곧바로. 그러나 북한은 물러설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합의를 또 하려고 또 짓거리를 벌릴 거예요. 예? 절대로 이런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아요. 지뢰를 제거했고요.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 지역으로 합의를 하고 서둘러서 남북한 전문가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그게 수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는 수심이 얼마고 여기는 배가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딱 보고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아니 말이야 그럴싸하지요. 뭐 남북한이 교역을 많이 해야 되고 뭐 통상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 남북한에 교역할 항구가 없습니까? 예? 남북한 항구가 거리가 그렇게 멉니까? 남포가 있고 인천이 있고 목포가 있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한강 하구의 수심 조사부터 합니까? 그 지역은 지금까지 유엔사가 관장해온 중립지대 아닙니까? 이 지대에 북한의 소형 잠수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목을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이게? 예? 아니 남북한에 배가 오갈 수 있는 항로가 없어서, 항구가 없어서, 길이 멀어서 이 짓을 이렇게 서두른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저희들은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신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냐? 김정은이를 위해서 있죠.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다. 서해 바다에 남북한이 평화수역을 정해서 여기에는 포사격도 하지 말고 훈련도 하지 말고 뭐 쫙. 근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남북한이 덩거리 또 NLL 군사 분계선 해상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이 같은 거리로 이렇게 정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재보니까요, 북한은 50km까지 안 올라가고 밑으로는 85km가 내려왔어요. 우리 남쪽 바다가 더 깊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은 지금 서해안가에 있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인천 수도, 이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대한민국 국력의 70%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도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수도권에 가까운 서해안 지역에 우리 바다를 더 밑으로 파고 내려왔어요. 이런 놈의 합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또 국방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북한 황해도에 있는 황해도 육지에 배치된 북한의 군대들도 제약을 같이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합의문 한번 보자. 어떤 게 있는지. 합의문에 그런 얘기 없어요. 북한은요, 합의를 한 것도 지키지 않는데 합의 안 한 걸 알아가지고 해줄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자, 황해도에 있는 북한 4군단이 있습니다. 이 4군단이 황해도에 뭐 비행장도 여러 개가 있고 야포, 해안포 굉장한 무기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는데 이 무기들은 9.19 군사합의에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를 지키는, 외로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대한민국 수도권의 옆구리를 지켜주는 서해 5도 우리 군인들은 훈련 제대로 못하고 함포 사격 못하고 자주포 사격 훈련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 용사들이 K9 자주포, K9 신문보수 아시지요? 대한민국이 만든 자주포입니다. 네. 이게 우리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부대에는 주력 무기예요. 북한이 도발하면 그거 가지고 맞받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연습 못합니다. 포격 훈련 연습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육지에 나와가지고 다른 부대에 있는 K9 자주포를 가지고 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지는 기계가 아니고 다른 남의 기계를 가지고 연습했는데 진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포 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줄 압니까? 안 되죠. 예? 이게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서해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고, 게다가 그 안에 합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서해 평화 수역은요, 그
경계선은 앞으로 남북한이 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병사들이,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리고 지켜온 NLL 북방 한계선은 다 뭐란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피땀을 흘리면서 지켜온 이 해상 경계선을 일시에 형해화시키는 이런 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헌법 위배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집니다. 헌법 제66조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서에 서명을 하고 돌아옵니까? 네? 이런 문서에 서명하고 돌아온 우리 국방장관은 우리 국방장관 맞습니까? 네? 때린다 쳐요. 그래서 우리가 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 아마 마이크 똑바로 좋은 거 갖다 써야지. 예. 콩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는데 마이크가 영 받쳐주질 않네요. 저 여러분들 뭐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정했습니다. No fly zone. 예, 비행 금지 구역. 이 강원도 쪽에는 북한 40km, 남쪽 40km에서 북 80km. 그다음에 이 경기도 쪽에는 북한 20, 남한 20 이렇게 해서 40km. 여기는 비행기가 날지 않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도 정했어요. 무인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 타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짱짱짱 이렇게 하면 쫙 날리. 그 무인기가 카메라 싣고 다니면서 막 정찰도 하고 뭐 하는 겁니다. 이 무인기가 동쪽에는 15km, 서쪽에는 10km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남북한이 덩거리 덩면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이므로 대단히 공정하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공정하기는 개 나발이 공정하냐. 에?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공자의 입장이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을 경계하고 막아내는 방자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 정찰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북한은 대한민국 한국군의 동향을 감시 정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의 집에는 CCTV를 달아야 되지만 강도의 집에는 CCTV가 필요 없습니다. 맞죠? 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 자, 그런데 이걸 비행 금지 구역을 또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군은 거기다가 금강기 100두기를 띄웠습니다. 금강기 100두기. 금강기 100두기가 뭐냐? 100두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정찰기가 공중에 떠서 북한 쪽 사진을 찍는 겁니다. 북한 전방지대의 북한군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금강기는 뭐냐?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거기 금강기입니다. 100두기는 뭐냐? 북한 쪽에서 통신하는 걸 이렇게 감청을 하고 그걸 다 듣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군은 또 유투기를 띄웁니다. 유투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뭐 유투기는 엄청 높이 뜹니다. 10km, 20km 이렇게 정말로 새카맣게 높이 떠서 북한을 촬영을 하는데, 고도가 높으니까 평양 근처까지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걸 전부 다 갖다 놓고 한국군, 미군이 이걸 다 정보를 갖다 놓고 오늘도 북한군의 동향은 이상이 없구나, 이상이 있구나, 이걸 판단하고 국민을 지켜온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 포간에는 그 비행기가 못 들어가요. 이 감시 정찰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북한은 필요로 하지 않고, 북한은 그런 감시 정찰기를 운용하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운용하는 이 감시 정찰 자선을 이렇게 제약해놓고 이거를 잘했다고 야단을 치니, 예? 미치고 환장한 노릇 아닙니까? 무인기는요, 우리 육군 군단과 사단에서 운용합니다.
3단도 무인기를 운용하고 4단도 무인기를 운용하는데 이건요 아주 가까운 거리를 보죠. 전방지역 가까운 거리를 봅니다. 이 무인기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야포를 어디다가 배치했다, 어디로 옮겼다, 방사포 기지가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5km, 10km까지 못 들어가기 뒤로 나오는 거. 뒤로 나오면 그만큼 잘 못 보는 것이고, 봐도 더 높이 떼야 되고, 더 높이 뜨면 똑똑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오늘 신문에 났죠? 합참이 실토했죠? 지금까지 우리 무인기들이 900개가 넘는 표적들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600여 개밖에 식별을 못하고 있다. 보셨죠? 이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감시정찰을 하는 거는요, 북한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군이 이상한 동태를 보이면, 만약에 북한의 야포가 서울을 향해서 불을 뿜으면 빨리 그것을 식별해서 반격해서 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을수록 북한은 우리한테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군에게 땅과 바다와 하늘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합의를 하고 와서 잘했다고 선전하고 거들먹거리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이유가 9.19 군사분야 합의라는 것을 저도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똑똑히 증언을 드리고요. 대수장과 저희 같은 안보 전문가들은 9.19 군사분야 합의가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뭐 25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5분만 더 드리고, 예. 제가 이 다음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약간 정치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추모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봉은 국군의 뿌리다, 얘기를 했죠. 근데 김원봉은 항일운동을 중국에서 했지만 북쪽으로 넘어가서 조선인민군 창설의 주역이 되었고 6.25 남침의 주역이었고 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난 북한의 강요였고 6.25 전범입니다. 6.25 전범을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보수도 같이 입장을 취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겁니다.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그게 진보입니까? 진보입니까? 좌파입니까? 좌파입니다. 좌파입니다. 예, 예. 뭐 빨갱이다 같은 얘기죠. 저는 뭐 그래도 이 참 뭐 품격을 지키느라고 제가 좌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요, 좌파와 진보를 구분하는 감별사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좌파와 진보를 구분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좌파와 진보를 구분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이 정부가 계속 안보를 파괴하는 것을 막지도 못합니다.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진보인데 저 사람들도 진보라고 하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편인갑다 이렇게 착각하고 선거가 되면 표를 찍어주는 이런 현상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 파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안보 강의를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거의 전체가 다 손을 들더라고요. 거의 전체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없애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한 사람도 손들지 않아요. 이게 죄 없는, 아무 문제 없는 내 국민, 내 자식 진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을 찍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스펙트럼에서 보수는 과거의 가치와 간섭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보수고요. 진보는 가급적 변화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가보자. 이게 진보거든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다 대한민국 잘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내 국민들입니다. 다만 정책에 있어서 서로 경쟁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상하게 좌우 스펙트럼에서는요, 우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다 우파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상적인 진보와 통상적인 보수는 다 우파인 겁니다. 좌파는 뭐냐? 이 체제를 허물겠다는 거 아닙니까? 허물겠다는 거. 허물고 쟤네들하고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좌파잖아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 자기들을 다 진보라고 부르네요. 명함에는 다 진보라고 돼 있네요. 우리 이 기레기 방송들은 다 그 사람들을 진보라고 부르네요. 좌파 정당은 진보 정당으로, 좌파 정치인은 진보 정치인으로 다 불리네요. 이러니 우리 젊은 아이들이 헷갈려서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깨우쳐주는 어른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별사가 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감별사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보법을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국보법이 없어도 우리 체제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어, 좀 더 개방적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보입니다. 좌파가 아닙니다. 문제없는 진보입니다. 그런데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 안보체제를 허물고 주체 통일로 가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속셈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좌파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좌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 두 사람이 얘기는, 바깥으로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속마음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대북 정책을 할 때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정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 협력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돈을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한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과 우리의 안보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은 같이 굴러가야 될 두 개의 수레바퀴고 병행해야 될 문제이지, 어느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정론 아닙니까? 맞죠? 진보 정부라면 북한한테 개방적으로 좀 잘 해주자고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보 정부라면 우리 군대를 망가뜨리고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일본하고 반일 캠페인에 벌려서 우리 외교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이런 자해적, 자살적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진보 행보입니까? 좌파 행보입니까? 네, 진보 행보를 하는 정부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집권한다면 저는 오늘 광화문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도 지금 이 정부가 머리가 모자랐어,
머리가 둔해서 무능해서 그 엉터리 같은 탈원전을 하고 엉터리 같은 소주성을 하고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하면 경제가 폭망하는 걸 모르고 바보처럼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순진하실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경제를 파괴하고 알고 안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파와 싸우는데 모든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부탁드리고 제 말씀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가급적 보수 통합이라는 말씀 쓰지 마십시오. 보수 통합이라는 얘기를 쓰면 순진한 진보들이 또 멀리 나갑니다. 맞습니다. 우파 통합, 자유 세력 통합, 자유 우파 통합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큰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시는 동안 질문하실 분은 아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제 옆에 와서 서서 짧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짧게, 예. 자, 주목해 주십시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19 군사협의에 대해서 어느 분과 얘기하면서 을사보호조약은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줘갖고 조선조가 망했는데 9.19 협정은 군사주권을 김정은이한테 바침으로써 나라를 밑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그분 얘기가 아주 좋은 그 비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년 8월 7일자인가 어느 신문입니다. 내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이 탱크 저지선 파중 의정부 그런 건 모두 없었지만은 3군단 기계화 사단이 배속된 3군단을 7군단을 후방으로 뺀다. 또 김포반도에 있는 해병 2개 사단을 뺀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부인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론이 비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질문하고 또 하나는 현충일 지사의 우리 국군의 족보를 바꾸려고 하는 그 만행, 반역행위, 그건 내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강복군은 김원봉이하고 강복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강복군 중국 주권하에 영토 국권하에 강복군을 장사하게 된 한미 방어 조약이라든가 미일 안보 조약 같이 결국 협약이라는 협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로 강복군 창설 바탕이 준승 구조라 해서 중국 정부와 우리 임시정부가 맺은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결국 이 강복군은 중국 군사위원장 장개석总统의 지휘를 받는다. 또 한 계절은 뭐냐? 한국 강복군 참모장은 중국 장성을 한다. 또 하나는 뭐냐? 한국 강복군 경지장교는 중국 장교가 와서 한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강복군 참모장을 한 사람은 6.25 당시 개멸된 우리 국군을 한강 방어전에서 수소했던 김홍일 장군, 왕일서 장군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 군인들을 군대의 역사를 바꾸려고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후반부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9.19 군사합의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보는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고 동맹이 무너지고 있고 안보 외교가 무너지고 있고 사실 큰 틀에서 다 붕괴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부분 말씀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 있는 해병 2사단 또 7군단 이런 문제는 사실 띄워놓고
눈치를 보고 있고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수장 예비역 장성 850명 회원분들은 전부 군복 입고 광화문에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광화문에 나오셔야 돼요. 예, 나오셔야 돼요. 그 7군단 같은 부대는 말이죠. 행정적으로는 지금 우리 지작사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현 전작권 체제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단일 지휘 체제를 해서 바로 그 기계와 군단을 바로 부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은 부대입니다. 그걸 지금 해체하거나 뒤로 물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네?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을 실제 하겠다고 한다면 결사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깊어가기 때문에 박수는 살살 쳐주시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와 같은 박수는 좀 살살 쳐주시고 이 밤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원표공원에서. 그리고 정책을 말하자.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 이런 시간들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자, 질문 있으셔서 나오셨죠?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이 아주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고향이 현충사.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분을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바라는 질문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옛날엔 중화민국이 있었죠. 중화민국은 장개석 쪽에 있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모택동 이후에 그 정권이었었는데 현재 중국이죠. 근데 우리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승절에 참가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치적 입장으로 본다면 저건 상당히 좋은 제스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 문제하고, 요 문제 하나 하고, 근데 이제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어떤 거를 겪고 있냐면 형제간의 싸움이 많아요. 요즘에 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할 텐데 돈을 현행법에서 정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줘도 노하고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형제끼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남북 간의 문제가 이거 똑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론을 지키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대처해야 되고요. 북한이 행동을 잘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나 전제는 확고한 안보와 우리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대전제로 늘 깔고 간 것이다. 이게 우리 정론 아닙니까? 네, 그걸 지킨다면 사실 뭐 약간 좀 지나치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 정론을 까뭉개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원칙을 말씀드리고, 중국에 관해서는요,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있죠.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해 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군사 동맹국입니다. 맞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강대국은 영토를 원하고 수직적 질서를 요구합니다. 멀리 있는 강대국은 영토를 요구하지 않고 영향력을 요구합니다. 이게 손자병법부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중국이 지나치게 대한민국을 강압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정론인 겁니다. 이게 얼라이언스 플러스 해칭입니다. 얼라이언스 플러스 해칭. 이 동맹을 중심에 놓고, 그러나 중국하고도 우리가 일부러 적질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독침을 가지고 앙칼지게 대응해야 한다. 그게 얼라이언스 플러스 해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외교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소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맹을 중심에 둔다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답변 명쾌하게 고맙습니다. 자, 질문, 잠깐만요. 그쪽, 조금 답변, 자,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장군님 연설 너무 감명 깊고 동감하는 것 같아서 격하게 동감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인지 제안인지 저는 애국가수인데요. 부강조 올 노래 부르는 애국가수인데 저는 가사에 나오는 게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 부강조국이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시세를 볼 때는 진보 편도 잘해주고 했는데 조금 난해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역 세력과의 지금 전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질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좀 편하게 들을 것 같은데 그 진보 지금 그래서 장군님 얘기 잘 듣는데 조금 임팩트 있게 어디 가셔서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역 세력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실 그럼요. 뭐 말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저는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의 유일한 민간인 전문가입니다. 제가 장성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장군이라고 불러서 그냥 그래서 대수장이 저보고 명예 예비역 장성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지금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수와 진보, 아무 문제없는 보수와 진보, 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요.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진보를 하든 보수를 하든 다 좋아. 그러니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되어야 해. 예? 우리가 다 같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야. 지금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수 통합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파 통합, 자유 세력 통합.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대한민국 수호 세력 통합.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현직 국방장관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장관은 어찌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지요. 정치 정무직이죠. 자, 반국가 행위자 기록 및 처벌에 관한 민간 기록소를 운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부 공무원이 상급자 도장을 불법으로 속여서 찍고 교과서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반국가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날카롭게 찾아내서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처벌을 하자, 그런 제안인데요. 군인의 경우는 이 헌법에 충성해야 될 조국의, 이 조국 말고 그 조국, 헷갈리네. 어떤 조국인지는 모르겠지. 이거 헷갈리, 죄송합니다. 이거. 국가에 충성해야 될 군인이 반국가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명령을 듣고 뭘 했다. 이거를 그 계급이 높은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대령, 대위, 소위, 병장 이런 사람들을 그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형법에 이적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형법 조항을 들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질문하는 제가 좀 무안해지는데, 아니 설명을 좀 길게 해주셔야지.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 실제로 고발을 했다고 해서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뭐 처벌이 가능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헌법에 있고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헌법에 있습니다. 아하. 헌법 66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들어서 국방장관을 고발한 건데 예.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정부 동안은 아니더라도 네. 언젠가는 역사에서 문재인 정권 동안 국방장관들이 이적죄, 여적죄를 저질른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와야 하고 대통령이 과연 헌법이 명시한 국토수호 임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볼 기회는 반드시 와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뿐만이 아니라 장관이 뭐 서류도 작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류 작성해준 대령 말씀하실 것도 없이 다 있습니다. 밑에 병사까지 다. 다 처벌할 수 있다고 다 그런가요? 처벌할 수 있죠. 그러면 기록해놓을까요 우리가? 네,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반국가 행위자 기록 및 처벌에 관련된 민간 기록서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그래서 1명, 2명, 3명 소위 대위 저 5급 공무원 3급 이렇게 하나씩 기록을 해나가면 공무원들이 국가에 충성하지 문재인한테 충성 안 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합시다.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총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민간 기록서 만드는 총회. 자, 여기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 펜앤마이크가 동시 접속자 15,000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JTBC 시청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올프레스에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총 보면 2만 명 정도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 이제는 국가 비전을 말하자.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이 준비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렇게 행진하고 태극기만 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밤새 토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것, 국민과 함께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예. 네. 중국 예. 참여한 의미와 아까 그거 답변했는데요. 했어요. 아까 답변했으니까 예, 했었어요. 이제 방송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승절의 막리에 올라가는 걸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맹을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얼라이언스 플러스 해칭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지난 70년 세월은 대한민국한테 기적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참 극빈의 사회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파괴 세력인 좌파와 잘 싸워내지 못하면 그 기적의 역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비상을 걸고 같이 협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원 들으니까 박수 크게 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박수를 크게 치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 이제는 비전을 말하자.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이 시도가 여러분 첫 시도가 저는 지금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계속 성공적이기 위해서는요, 딱 저희는 계속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계속 들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저 발전기는 2시간에 10분씩 쉬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 끄면 다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예, 오늘 새벽에 택시 타고 가실 거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새벽에 택시 타고 가시고요, 대한민국의
새 기원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정책을 말하고 비전을 말해 봅시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이 밤을 줄기차게 지새며 정책을 얘기합시다. 화장실 10분간 다녀오십시오. 여기 수고하시는 경찰관사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남녀 화장실 구분되어 있고요. 또 여기 동화면세점 뒤쪽으로 가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딱 10분 후에 검찰 문제, 사법부 문제,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시죠. 박인환 변호사님 모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잠시 10분간 발전기를 껐다가 켜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국민과의 대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카메라를 끊고 계속 신청하신 분은 펜앤마이크 채널에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